진실한패 언론 매설 언론자 민주당 중단하라 거의 다 아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왜 모르죠? 전하. 공개하고 가르치네 아주.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잠깐 생각합니다. 가만 있어.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장관님과 지체하는 거야. 이 쟁점 법안들이 얼마나 논란이 많고 갈등이 많은 법입니까? 이런 의사일정 저는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 이항하고 사망 공개한대로 19항은 오늘 논의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오늘 새벽 또다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오늘 열릴 본회의, 이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할 방침인데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조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법사위 어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야당에서는 새벽 1시 6분쯤 퇴장을 했고요. 4시쯤에 민주당이 처리를 했습니다. 일방분적 법안 처리다. 이런 지금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보면서 저도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법안을 만들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내용이 정당하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냐, 그렇죠. 처리 과정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입법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는가. 그런데 이거는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요소도 충족하지 못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무슨 이 법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아주 시급한 민생 법안입니까? 이거 천천히 특히나 이해 당사자들, 언론인들의 얘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외신을 막론하고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자유언론 실천 연합 같은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사의 물줄기를 바로텄던 그런 원로 그룹들도 반대하고 민주당의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독소 조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 법을 이렇게 새벽 4시에 군사작전 강행하듯이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돌리는 거고 이것은 민주당이 정말 저는 나중에 이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어떤 법도 만들지 못하게 아주 법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언론 관련에 대해서는 이걸 규제하거나 이렇게 압박해버리면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미국은 헌법에다 이걸 못을 박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미국도 가짜 뉴스가 없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이거는 성찰하지도 못하고 숙고하지도 못한 정말 이거는 미완성된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에 본회의 처리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당일 오전에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국회법 93조 2항이 당일날 그러니까 1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회법의 운영이나 이런 과정에 단서 조항이 다 있거든요. 같은 2항의 단서 조항이 뭐냐면 국회의장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로 교수단체 협의를 거쳐서 빨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하고는 좀 다르게 상의하면 그것을 통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게 강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꼭 그 법률적으로 제약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권성동 의원하고 박범계 장관이 좀 고성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했었던 게 저희 영상엔 좀 빠졌지만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얘기입니다. 언론을 지원하겠다면서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범계 장관이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과 그때 뭐가 다른 건갑니까? 사실 그때 이제 정윤회 문건 대책 아마 단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박범계 의원이 당시에. 근데 그때 이제 그 자체로서는 사실 조금 초점이 빗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결됐듯이 최순실 사건과 연결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대책을 제대로 세웠으면 국정농단까지는 안 갔을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이 가짜 뉴스는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최순실 사건과 연결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로 어떤 국정 상황에 뭐 난맥상이 있다거나 가짜 뉴스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뭐 국정 수행하는데 큰 피해를 봤다면 이해가 되는데 뭐가 다른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만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2009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처리할 때 민주당이 이렇게 결사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것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사회적 합의 존중합니까? 그럼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저는 박범계 장관의 저 말이야말로 정말 진영 논리의 다름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본 이 법안에 대한 얘기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 법안이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현재 정부 여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가짜뉴스로 몰아버리면 그다음에 언론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박범계 장관의 저 발언은 법률가적 시각도 그렇지만 저는 저것이 민주당의 어떤 속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뭐 저 송영길 대표는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당신들 평생 야당만 하느냐? 당신도 나중에 여당 할 때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이 무슨 뉘앙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여당 되면 나쁘지 않다? 뭐 그런 뜻으로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저건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합의가 되지도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오늘 뭐 야당에서 하면 송영길 대표 나도 참여해서 뭐 이 법안에 대한 찬성이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 것을 보세요? 글쎄 뭐 본인은 저 얘기를 하면 우리 법의 정당성을 얘기한다는데 저는 이 언론중재법이 사실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얘기하고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는 필리버스터 사실 저게 야당으로서 막을 수 있는 사실 수단에 불과하지 도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것이 시간만 좀 늦추는 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것은 정말 이 악법에 대한 여론전을 좀 펼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일 법이 통과된다고 어쩔 수 없이 통과된다 하면은 저는 헌법소원을 내면은 이 법에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야당이 조속하게 한번 처리해야 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긴 한데 이게 이제 사실 야당이 수적 열세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하나만 가지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죠.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는 좀 난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172석이 지금 임기 초 아닙니까?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친노 원로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을 향해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냈고요. 여당 대선 주자도 박용진 의원도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라면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강행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 일선에서 은퇴한 원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싸우는 정치가 참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뭐 여야가 밤낮 없이 싸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게 대화와 타협의 이게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과거 이제 한참 한 20년 전이지만 열린 우리당 시절에 이제 4대 악법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를 했다가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의 그 경험이 아주 선명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걱정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정치는 여야가 너무나 이제 투쟁적이고 대결적이다 보니까 중재되거나 조정되는 경우가 약합니다. 특히나 이게 야당의 역할이라는 거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만 해도 그 책임을 다하는 행태라서 그것이 더 격렬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문제는 언론의 자유도는 굉장히 높은데 아시아 최고라고 하는 이야기 듣는데 신뢰도는 또 아시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이 괴리를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 발전에 또 반드시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게 이 가짜 뉴스하고는 좀 멀어져야 합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나 일상화되니까 미국의 예로 들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국회 의사당이라고 하는 정치 중심의
그 곳을 점거하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방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지혜가 모아진다면 여야가 굳이 이거 극단적 대결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의 근원지를 지금 정부에서는 그럼 기존의 언론 미디어를 보는 거고 1인 미디어 유튜브나 이런 거는 거기서 또 제외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법안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1인 미디어나 SNS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확대되는 건 사실인데요. 기존의 미디어 매체에서도 이 부분에 책임성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선도하기도 하고 또 훨씬 더 공신력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1인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해서 기존 매체가 다시 이걸 보도하기 시작하면 증폭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비리나 청와대 대변인의 뭐 땅 투기 의혹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사실은 처음서부터 어떤 큰 팩트가 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보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로 밝혀졌지만 본인들은 또 악의적인 보도다,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에 대해서 뭐 정의당도 또 많은 언론단체, 외국 언론단체에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독주를 멈춰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국회 정문 앞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관련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에 어느 국가가 어느 나라가 이런 식의 민주주의하는 나라 있습니까? 정권 잡고 나니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급급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전 동의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십시오.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이나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까? 전혀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습니다. 청와대 어떤 입장은 없다. 하지만은 야당에서는 청와대 뭐 묵시적 뭐 동의 내지는 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석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 얘기가 조금은 냉소적으로 들리는데요. 전 저 말에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렇게 운영이 나와서 그냥 마음대로 야당 알아서 해석하시라. 저렇게 저는 저렇게 정말 냉소적이고도 저렇게 좀 말하자면 비아냥되는 듯한 발언. 저건 굉장히 부적절한데요. 저는 청와대 입장은 이렇잖아요. 국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니까 우린 침묵하겠다. 근데 그 전에는 왜 침묵 안 했습니까? 과거에 4월 7일 판문점 비준 동의안은 빨리 해달라고 그랬고 이것도 국회 논의 사항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공수처법 때는 국회를 압박까지도 했어요. 국회가 이거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다라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여기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한 개입은 선택적 침묵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유리하면은 요구하고 불리하면은 침묵하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암묵적 지지를 이 법안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강성 지지층이 더 결집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또 효과를 낳게 된단 말이죠. 저는 저런 측면에서 국정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사안에 대해서 선별적 침묵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짜뉴스 언론 피해 방지, 피해자 구제 이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법안이 본말이 전도되고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데 침묵을 좀 동의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책임하다, 선택적 침묵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기자협회 창립 축사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 야당에서는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뭐 정말 강조돼야 되고 지켜야 될 원칙이고 미국의 뭐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했죠. 이제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라면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걸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 법이 대통령 보호법이다 이렇게 이제 야당이 공격을 하고 또 정권 재창출용이다 이래서 결국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이제 내년 4월 이후 대통령 선거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야당은 이것을 또 대통령의 퇴임 후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또 말을 또 이렇게 더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이런 대통령 퇴임 후의 안전장치까지 염려할 만큼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지금까지 어쨌든 대통령과의 권력층에 의한
개인 비리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야당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언론 이 법에 대한 중재법에 대한 좀 더 이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뭔가 이걸 좀 더 저지해야겠다. 또 반문재인 투쟁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너무 경강부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직에 있을 때는 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제 퇴임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대통령 퇴임을 위한 뭐 안전장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저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여당으로서는 이건 정치공세다. 왜 대통령을 겨냥하냐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위헌적 조항으로 가득 찬 이 법이 최종 수혜자는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민주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결국은 총체적으로 모든 권력의 정점이 있는 대통령께서 이런 법에 대해서 정말 부당하던 법에 대해서도 침묵한다면 이것이 최종 수혜자가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야당의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한번 청와대 이 법에 대한 좀 냉정한 입장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앵커 입장에서도 과연 이 법이 시행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했을 때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부분을 인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있고 그거를 또 바로 내리는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내리면은 없어지는 뭐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인용의 근거가 사라지고 악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모호하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렇죠. 마음속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중립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또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위축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위축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민주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눈높이로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마이크 앞에 섰죠. 민주당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은 했습니다만 당원 당규에도 없는 탈당 요구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이게 더 강력하냐 이런 비판 면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조금 이준석 대표가 정면 돌파할 것으로 봤는데 조금 좀 민주당에 비해서 선명한 그런 각을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5명이 탈당 요구가 당원 당규상에는 탈당 권유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윤리위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열흘간 만일 본인이 안 나가고 버텨도 열흘 지나면 자동 제명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적으로 그냥 탈당 요구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제적이고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빨리 그렇게 버틴다면은 윤리를 소집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굳이 윤리 소집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윤리를 그대로 갖다 써도 될 문제인데 저는 왜 이것을 조속 처리하려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으나 저는 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조금 민주당에 비해서 선명하지 못한 이렇게 조금 내렸고 국민 눈높이에도 조금 부족한 이런 것을 내렸는지 어쨌든 정치적 책임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져야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또 이번에 제명이 되지 그러니까 탈당 권유가 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뭐 사실 매각 중이거나 뭐 매각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불법 행위가 중요한 거지 매각하거나 맞습니다. 매각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가족 관련돼 있다는 건 왜 우리가 가족을 다 조사해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연대 책임을 지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약간 용두사미 같은 그런 좀 그 결과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설마 이런 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윤리위원장을 그렇죠. 들여둔 거는 아니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인선을 하고 또 위원들을 인선하고 하려면 실질적인 시간은 굉장히 그렇죠.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예. 가장 먼저 한 게 야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 그다음에 유력 주자들의 입당 이런 걸 처리하느라고 아마 못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면 이게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바로 전에 있었던 그 김종인 비대위원 시절의 윤리를 지금 바로 소집해도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전을 가지고 하거나 조금 국민 눈높이에 좀 더 맞습니다. 적극 부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뭐 최고위에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12명의 소명을 들었고요. 그중에 6명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들만의 소명만 듣고 무혐의로 판단을 하는 건 셀프 징계다. 아니 셀프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선택적인 징계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정의당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고 이게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징계는 너무 좀 수위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라서 국민 권익 자체의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또 앞으로 이게 뭐 수사를 해서 또 밝혀지겠지만 예. 이런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당시 3기 신도시 이게 주택 조성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걸 좀 더 제도화하고 조금 더 뭐랄까요 그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이 조사를 이런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라든지 정당의 이런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제도적 장치를 좀 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예. 이게 각 정당에서 이 부분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권익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처리조차도 어쩔 수 없이 정당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사실 다 걸러내야지만 국민들로부터 좀 존경받는 국회 위상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사실 7시간 최고위원 회의가 열려서 어떤 젊은 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민주당보다 강력한 권고를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눈높이에는 좀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권익위 투기 의혹 제기한 이 12명의 의원 중에는 대통령 한번 출마해보겠습니다 한 윤희숙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윤 의원 뭐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날을 세우면서 명연설을 했었죠. 나는 임차인이다 예.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당시 연설 잠시 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 뭐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이른바 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국회 연설로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스타덤에 오르게 됐습니다. 부친의 이제 농지 매입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된 건데 뭐 지도부에서는 소명이 됐다라는 입장이지만 윤 의원 측에서는 뭐 사퇴 입장을 밝혔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대선 불출마 이야기를 주변에게 시사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까요? 예, 잠시 뭐 10시 10분에 기자회견이 예견되어 있는데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 부친의 또 독립된 경제 생활을 한 27년 정도 한 상태에서 지금 해명된 걸로 보면 이게 농지를 샀다는 것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이 성정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80년, 그러니까 88년에 국회의원이 됐다가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이런 당내 문제로서 자진 사퇴를 냈다가 예. 이게 이제 철회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90년대 2000년에 들어와서 이게 행복 중심 복합도시에 관련된 그에서 박세일 의원이 이렇게 사표를 냈다가 결국은 그 사표는 또 수리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게 사표를 냈다고 해서 반드시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그 맞습니다. 과정을 이제 지켜보고 본인이 뭐 충분히 해명되고 억울한 사정이라는 것들이 국회의원 내에서도 또 우리 국민 여론 속에서도 확인된다면 철회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일정 부분 분명한 억울한 의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2명, 뭐 다 합치면 지금 24명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두 명 억울한 거를 이렇게 언론에서 또 부각시키는 거는 사실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에 잘 설득을 하고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희숙 의원 대권주자 비전 발표에 불참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의원직 사퇴 얘기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했지만 흐지부지 된 경우도 사실은 여럿 있었죠. 지금 뭐 김두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윤희숙 의원의 대선 그 후보 사퇴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대선 출마를 했는데 그 상징성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더 이상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윤희숙 의원은 참 고심했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되는데 의원직 사퇴 저는 사실 이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 24명 지금 여야 연루된 24명 의원들의 여러 가지 국민 권익위 조사 의뢰가 됐으니까 공수처란다. 저기 그 통합수사본부. 통합수사본부에 지금 다 넘겼죠. 다 넘겼습니다. 이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징계라든가 그런 거 나올 텐데 그걸 보면서 아마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에도 결국 국회 내에서 그런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본인은 상당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저렇게 아주 강력하게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것 같아서 책임 있는 윤리의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그 받아들이는 점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군요. 당에서 좀 나가십시오 그러는데 나가지 않는 의원하고 나는 내가 몰랐지만 뭐 아버지가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 하는 모습 보여주는 건 또 국민에게 좀 신선해 보입니다. 먼저 이제 권익위 조사를 받은 민주당 국민의힘을 향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동안 우리 당을 맹렬히 비판해온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석이자 이중잣대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내로남불이라는 지탄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과도하게 조치를 취했다. 정치를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자꾸 쇼처럼 하는 거는 맞지 않죠. 지난번에도 아주 강경 조치로 탈당 권유했다가 사실은 좀 무색해졌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왈가왈부할 때가 아닙니다. 염치가 있다면 탈당 권유했던 투기 의혹 대상 의원들의 민주당 당적부터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탈당을 권유한 12명의 의원 중에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고 10명은 아직도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그랬고요. 정의당에서도 그러고 보여주기 쇼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명은 탈당하겠다고 했는데 5명이 버티니까 5명 걸 처리하지 않아요.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과연 당의 지도부에 이 처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결국 이거는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 또 용두사미처럼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더더군다나 이 와중에서 경찰은 또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넘겨받은 70일이 지난 국가수사본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시간 벌기와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가 이렇게 미적미적 되는 사이에 결국은 이러면서 대선 국면으로 가서 위험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에서도 그건 대단히 이거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공수처 국수본 생기면서 많은 뭐 비리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지만 뭐 꼭 그렇지만은 않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뭐 수사 능력이나 이런 역량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열린민주당 업무상 비밀 의혹 이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우린 징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 조사를 한 권익위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네. 권익위는 또 어떤 입장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의겸 의원 건은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권익위에서 새로운 의혹이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에서 예. 수사 진행 중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정말요? 그걸 만약에 저희들이 종결을 예. 하게 되면 오히려 예.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새로운 의혹이나 새로운 문제점 드러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 내용 결과는 아마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약간은 애매모호하고 그럼 권익위에서는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권익위 입장에서도 예.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한계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다만 권익위가 무혐의 형식의 명단이 안 들어가면 네. 역설적으로 오히려 권익위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원론적으로 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미공개 정보에 의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민주당이나 김의겸 위원 쪽에서는 그럴 거는 없다. 다만 내가 좀 더 그 대출을 좀 가행받았다면 비판받을 수 있으나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소명하고 있고 또 권익위도 그렇게 말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최수영, 김두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